최경영의 최강 시사. 코로나19 백신 접종 세계에서 가장 빠른 나라라고 하는 이스라엘. 석 달 좀 전에 실외에서 마스크도 벗고 코로나로부터 완전히 벗어난 것처럼 보도가 나왔습니다만 최근 하루 확진자 숫자가 200~300명대, 인구가 우리 6분의 1쯤이니까 우리로 보면 하루 확진자 숫자가 1,500명 수준입니다. 1차 백신 접종률이 62%, 2차 접종률도 57%가 넘는 이스라엘의 방역도 뚫린 셈인데요.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 속도 우려스럽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과 비교하면 백신 접종률이 훨씬 처져 있는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도 미국 독립기념일을 맞아 좀 성급하다 싶게 마스크를 벗고 코로나19 이전에 조속한 복귀를 외치고 있습니다. 신규 확진자가 다시 2만 명을 넘어선 일일 신규 확진자 숫자입니다. 2만 명을 넘어선 영국의 보리스 존슨 총리도 방역 관련 규제를 오는 19일 해제할 것이다. 각종 규제를 해제하겠다. 이렇게 밝혔죠. 또 싱가포르의 재무부 장관, 무역부 장관은 최근 싱가포르 최대 일간지 스트레이트타임즈에 공동 기고문을 써올렸는데 그 기고문에서 앞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을 독감처럼 대처하겠다고 말하면서 일일 신규 확진자 숫자를 아예 발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경제냐 방역이냐, 무엇이 민생이냐, 언제까지 이렇게 갈 수 있을까? 코로나는 정말 극복될 수 있을까? 전 세계 선진국들에게 바이러스가 다시 한번 묻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코로나 일일 확진자 숫자 어제 6개월 만에 1,000명을 돌파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7월 7일 세상에 이익이 되는 방송 최경영의 최강시사 출발합니다. 저는 KBS 최경영 기자고요. 최경영의 최강시사 청취자 여러분과의 적극적인 의견 교류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무료인 콩 어플 또는 유튜브에 최강시사 들어오셔서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보내주신 분들께 2주간 시원한 커피 또는 따뜻한 커피 쏴드리고 있고요. 베스트 의견 보내주신 청취자분께는 이 더위 든든히 이겨내시라, 정치 스트레스 날리게 속 시원한 아이스크림 케이크도 쏩니다. 오늘 1부에서는 가열되고 있는 대선 경선부터 송영길 대표 발언 논란까지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 만나보고요. 2부에서는 권성동의 정치권법,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 나옵니다. 오늘 아침 가장 뜨거운 뉴스 언박싱. 네, 뉴스 언박싱 시작합니다. 민동기 기자, 김민아 시사평론가 나와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아이스크림 케이크도 쏘는군요. 커피 따로, 아이스크림 케이크 따로. 뜨아, 예, 이렇게 막 쏘고 있습니다. 예. 예. 근데 이제 코로나가 1,200명이네요. 그러니까 이게 많이 늘었습니다. 많이 늘기는. 예. 조금 전에 확인을 해보니까요. 예. 어제 오후 11시까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65명으로 집계가 됐거든요. 365명. 365명으로 예. 집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서울에서 특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산세가 심상치 않다는 그런 지금 우려가 나오고 있고요. 특히 방역 당국에서 최근 일주일 동안 확진자 검체 649건의 유전자 분석을 해보니까 153건이 델타 변이가 확인이 됐습니다. 그럼 어느 정도인가요? 퍼센트가? 23.6%거든요. 23.6%. 근데 이게 더 우려가 되는 게 델타 변이 확진자가 수도권에 한정되지 않고요.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최소 13곳에서 확인이 됐기 때문에 예. 이 델타 변이의 전국 확산이 좀 본격화되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이런 신규 확진 사례가 계속 이어지는 이런 좀 분석을 해보면 예. 젊은 층의 이제 확진 비율이 상당히 높아져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 일부 언론 보도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확인되는 바는 이게 아무래도 수도권하고 비수도권하고 이제 거리두기나 이런 좀 방역에 관련돼서 이제 좀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거기다 이제 요즘에 휴가철이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가 뭐 백신 인센티브 이런 것 덕분에 곧 있으면 이제 야외에서 좀 마스크도 벗을 수 있다 이런 기대도 있고 또 이제 거리두기 체계 개편안을 이제 적용할 것이다 좀 완화될 것이다 예. 이런 여러 가지 시그널이 있는 상황에서 이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일종의 이제 뭐 언론의 표현에 의하면 원정 유흥 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좀 이제 예. 좀 거리두기가 좀 낮은 곳으로 가서 이렇게 좀 놀고 뭐 이런 일들이 있다 좀 보니까 편안하게 마스크도 벗고 그렇죠. 예. 야외에서 쉬고 싶다. 실제로 네. 어제 네. 저는 그 얘기를 하는 사람을 직접 봤습니다. 네. 그게 이제 수도권에서 요즘에 계속 확진자 비율이 계속 늘고 있었잖아요. 왜냐하면 예. 수도권 중심으로 확진자가 늘어났기 때문에. 근데 이런 상황이 같이 결합되다 보니까 수도권에서 온 사람이 예를 들면은 지방에 가서 이제 이 유흥주점이나 이런 데 가서 이제 확진을 시키는 예. 이런 이제 어떤 감염의 고리가 확인되는 이런 사례들이 쭉 있었거든요. 그래서 가령 이제 부산이라든가 예. 대구라든가 이런 곳에서 신규로 발생한 확진자들이 뭐 예를 들면 유흥업소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좀 형성된 이런 사례를 보면은 예. 서울에서 왔거나 다른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이제 좀 그렇게 좀 이 바이러스의 어떤 전달체가 된 것 같은 그런 양상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사실 서울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델타 변이 바이러스를 전국으로 좀 퍼지게 하는 이런 역할을 혹시 하는 게 아니냐 이 전문가들의 우려가 지금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백신 접종 속도도 사실 조금 많이 늦춰졌어요. 그렇습니다. 예. 그것도 빨리 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예. 이 지금 최근까지 확진 사례가 된 이거 20대 30대의 경우가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백신 접종률이 다른 연령대보다는 좀 낮은 상황일 수 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더 예. 이제 우려가 되는 건데 특히 예. 이제 7월 달에 이제 1차 접종은 좀 이제 지금 일정이 그렇게 많이 잡혀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백신 접종과 관련돼서는 속도를 내야 될 것 같은데 그나마 다행인 건 고령층 관련해서는 고령층들은 좀 백신 접종이 상당히 이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예. 결국 코로나19로 인한 어떤 그 인명의 어떤 피해가 좀 심각한 부분이 고령층 아니겠습니까? 치명률은 지금 계속 낮아지고 그렇죠. 있고. 그렇죠. 예. 그 부분은 그래도 뭐 이 난리통에 좀 예. 다행인 부분도 있다. 네, 이런 생각입니다. 7월 한 달 동안 백신이 약간 좀 공백 기간이 있었는데 예. 다행히 오늘 그 이스라엘으로부터 예. 그 백신이 또 화이자 백신이 들어온다고 하니까요. 그렇죠. 예. 그런 부분도 좀 감안을 해야 될 것 그 같습니다. 백화점에서도 지금 확진자가 많이 나왔잖아요. 근데 그거는요. 예. 제가 보니까 약간 그 조금 안이한 그런 생각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백화점이.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인데 예. 지금 확진자가 47명이 나왔거든요. 아우 많이 나왔네.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직원들이죠. 예, 일부 백화점 종사자가 예. 코로나19 증상이 있는데도 며칠 동안 근무를 했다라고 아이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직원하고 여러 관계자들이 이제 같이 이제 확진이 된 건데요. 예. 이런 식으로 가면은 이제 집단 감염 사례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 왔다 갔다 했던 이제 고객들도 충분히 이제 피해를 볼 수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오늘하고 예. 내일 아마 임시 휴점을 하기로 했다라고 하는데 임시 휴점 당연히 해야 되는 거지만 일단 증상이 있으면은 반드시 뭐 보고를 하든가 알려가지고 검진을 받는 게 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사람 많은 곳에는 안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르신들 말씀대로 그렇습니다. 사람 많은 곳에는 가지 않고 혼자 조용히 지내는 게. 되도록이면 일터와 집을 왔다 갔다 하는 제가 이제 대표적으로 그런 삶을 살고 있는데 저는 뭐 코로나19 때문이 아니라 예. 원래 이제 행태가 그랬는데 예. 아무튼 코로나19에 딱 맞는 행태네요. 그렇죠. 사실은 예. 그래서 이런 뉴노멀의 근데 시대에 사실 혼자 즐길 수 있는 게 굉장히 행복한 사람입니다. 코로나19 예. 시대 때 저희 같은 프리랜서들이 굉장히 유탄을 많이 맞았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카페 못 카페를 갑니다. 네. 닫아버렸기 때문에. 근데 지금 이제 이러한 이제 말씀하신 대로 좀 아니했던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이제 증상이 네. 나타나도 검사를 받지 않고 뭐 이러다가 알겠지 뭐 이렇게 좀 지나가는 경우들이 많았던 것 같은데 예. 그래서 최근까지의 어떤 이 코로나19 소식들이 계속 전하면서도 좀 지역사회에 이제 파악되지 않는 감염 이런 것들이 잠복돼 있다는 얘기를 늘 하는데 이게 계속 커지고 있다는 얘기를 늘 했거든요. 예. 그래서 이렇게 좀 확진자 숫자가 늘어나면 검사 수를 좀 늘려야 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라고 경고들을 많이 했는데 지금이 딱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수도권에서는 임시선별 검사소를
장소를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데 추가로 이제 지금 설치를 하고 예. 그리고 운영 시간도 늘려가지고 검사 수를 일단 늘리는 걸 방향으로 해서 지금 대응을 하고 있거든요. 예. 사실 그래서 확진자가 늘어나는 측면이 있습니다. 지금 검사 수를 늘릴 거기 때문에 또 더 늘어날 겁니다. 아마 확진자가. 그렇죠. 예. 그런데 이런 확진자가 늘어나는 숫자에 사실은 좀 일희일비할 필요까지는 없지만 저 말씀도 맞습니다. 네. 예. 일희일비할 필요까지는 없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또 너무 방심하고 너무 또 이렇게 뭐 코로나19를 일부러 뭐 이렇게 뭐 확산시킬 필요는 또 없는 거잖아요. 아, 당연하죠. 네. 예. 그러니까 일단 예. 이제 개인 방역 수칙이나 이런 것들을 철저히 지키면서 백신 접종이 순조롭게 될 수 있도록 이 백신 접종에 협조하고 뭐 이런 일들이 지금은 이제 절실한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안철수 대표와 오늘 만납니까? 종로구 한 식당에서 만나는데요. 예. 일단 윤 전 총장 측 얘기를 들어보면 빅 플레이트를 만들려는 행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큰 접시. 그러니까 아무래도 반문연대 빅텐트의 중심에 서겠다라는 그런 어떤 의지가 있는 것 같고요. 예. 최근에 윤 전 총장 행보를 보면은요. 야권 인사들과 계속 회동을 하고 있거든요. 예. 지난 2일에는 원희룡 제주지사 만났고요. 예. 지난 3일에는 권영세 국민의힘 대외협력위원장 만났습니다. 그리고 하태경 그 국민의힘 의원도 대선 출마를 선언을 했는데 예. 날짜 정하지는 않았지만 곧 만날 예정이라는 그런 보도가 나오고 있고요. 한 가지 재밌는 건 그 여권의 원로인 유인태 전 의원이 있지 않습니까? 예. 만남을 추진을 했는데 취소가 됐다라고 합니다. 왜요? 이유는 좀 알려지지 않았는데 하여튼 전방위적으로 지금 이 윤 전 총장은 여러 인사들을 좀 회동을 하는 것 같은데요. 어찌됐든 전반적으로 반문연대 중심에 서겠다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그렇겠죠. 김종인 전 위원장과의 회동도 뭐 추진이 되고 있다라고 하니까 예. 어떤 얘기가 나올지도 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가장 핵심은 김종인 전 위원장과의 만남 그리고 두 사람이 연대를 할 수 있을지 그게 가장 큰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죠. 그리고 유인태 전 의원의 경우에는 아마 비공개로 만나기로 했는데 이게 뭐 얘기가 새면서 취소된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경우에는 윤석열 전 총장 측은 이제 만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또 예.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측은 언론에 이제 하는 얘기는 뭐 관심 없다고 또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예. 관심이 없다는 게 진짜 관심이 없는 건지 아니면 뭐 지금 뭐 일정 조정이나 이런 데 뭐 혼란이 있는 건지 그건 지켜봐야 되겠죠. 결과를 아니면 봐야 한 될 번 텐데. 더 전화를 하라는 것인지. 네. 예. 그거 알 수가 없으니까요. 그렇죠. 근데 예. 이제 두 사람 간에 약간의 지금의 상황에서는 약간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차이냐면 윤석열 전 총장도 사실 뭐 이게 뭐 어려운 빅 플레이트 뭐 이게 뭐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큰 접시. 큰 접시. 예. 예. 물론 이제 영어가 대단히 뭐 어려운 영어는 아니기 때문에 이제 저도 예. 그 정도 단어는 이제 알고 아시잖아요. 있지만 네. 예. 뷔페에 가면 있는 큰 접시인가 이게. 큰 접시에 뭐 비빔밥 비벼보자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이게 그렇습니다. 근데 예. 그러려면 여러 이제 세력과 노선을 묶어낼 수 있는 이런 메시지로 지금까지 왔어야 되는데 예. 사실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국민의힘 중심에 또 보수 정치 중에서도 약간 우측에 치우친 메시지가 지금까지 강조되었던 게 사실이거든요. 예. 여기 간극이 있고 또 김종인 위원장은 국민의힘에 당장 입당하는 거에 대해서 최대한 늦게 입당해야 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데 최근에 접촉하는 국민의힘 인사들은 또 그렇지 않은 입장 아니겠습니까? 예. 약간 이거 뭐 그냥 하다가는 갈팡질팡 될 수 있기 때문에 윤석열 전 총장이 고민이 많을 것이고 김종인 위원장과의 대화 이런 것도 쉽지만은 않을 겁니다. 그 연 이틀 지금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도 비판을 했고요. 그죠? 예. 근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카이스트를 찾아가지고요. 예. 그 원자 핵공학과 석박사 과정 학생 3명하고 오찬을 하면서 예. 여러 얘기를 했는데 그 끝나고 나서 기자들한테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전문적인 장기간의 검토와 국민적인 합의를 거쳐서 시간을 가지고 진행이 됐어야 하는 정책인데 예. 너무 갑작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은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또 이 탈원전 정책을 좀 비판을 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윤 전 총장이 했던 얘기가 약간 도마에 오르고 있는데요. 예. 월성원전 사건을 지휘하면서 나름 관련 자료나 전문가 의견을 많이 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한 뒤에 예. 원전의 안전성 문제뿐만 아니라 비용 문제와 산업 경쟁력, 일자리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따져봐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제가 정치에 참여하게 된 계기 역시 월성원전 사건과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 이 윤 전 총장의 발언 맥락을 놓고 보면은 예. 월성원전 1호기 관련 그 수사 지휘 단계에서부터 윤 전 총장은 수사 대상에 했던 혐의만 본 게 아니라 탈원전 정책 자책에 대한 판단을 내린 상태에서 수사를 했던 게 아니냐라는 그런 비판이
아니 발언의 맥락상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럼 굉장히 난처하게 된 것은 검찰만 지금 난처하게 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오랫동안 정치를 생각을 해왔다라는 그 관련된 소식들이 지금 계속 들리고는 있습니다. 예. 그게 이제 그런 소문이야 뭐 항상 좀 있었는데 근데 이런 부분도 같이 봐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수사를 할 때 그러한 예단을 가진 것을 내가 수사에 반영했다 뭐 이런 것과 내가 이것저것 어쨌든 수사 지휘를 해야 되니까 찾아보다 보니까 결국 예. 오늘 생각해 보니 그런 생각이 들었다 뭐 이런 거랑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도 같이 봐야겠는데 탈원전이 윤석열 전 총장 본인의 어떤 정치 행보를 정당화시켜주는 어떤 그러한 요소로 활용하기 좋은 소재인 건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걸 그래서 자기 어떤 정치 서사로 활용하고 있는데 예. 저는 다만 그런 거 다 떠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윤석열 전 총장이 쭉 한 말을 보면은 탈원전이 잘못됐다라는 근거는 여러 사람의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그게 어떤 경제적 예. 측면에서도 손해고 그다음에 뭐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었고 이런 걸 많이 들은 것 같지만 탈원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 의견은 지금 전혀 안 들은 것 같거든요. 어제 쭉 하던 얘기 중에 그 예. 부분과 관련된 것은 영화처럼 위험한 것은 아니다라는 거였습니다. 이게 전형적으로 판도라 보고 이거 탈원전 추진한 거 아니냐라는 보수 언론의 그러한 주장이 연장선에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윤석열이 듣는다라는 행사지만 상당히 편향된 의견만 듣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관련해서 제가 기사도 썼습니다만 블룸버그에서 이 지방 관련해 가지고 예, 그 전반적으로 해수면이 높아지면서 블룸버그. 원전이 위험해질 수 있는 그 상황을 미국 전역을 한번 다 조사를 해봤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 후쿠시마도 물어준 게 그 해수면이 그렇죠. 확 올라와 가지고 쓰나미 때문에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근데 미국의 대부분의 원전이 위험해요. 기후변화와 해수면의 상승으로 인해서 그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많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원전은 다 해수면 옆에 있기 때문에 바닷가랑 강가 옆에 있기 때문에. 윤 전 총장도 외신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윤석열 전 총장은. 그냥 굉장히 이제 다른 주장들이 있어요. 원전과 그 탈원전 그 사이에 여러 가지 다른 측면들이 있고 이산화탄소뿐만이 아니고 이게 방사선 폐기물질과 관련해서 더 다른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 너무 원자력 공학 뭐 이런 사람들만 만나지 마시고 그분들은 그것과 관련해서는 이해관계가 있잖아요.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뭐 환경운동연합이라든가 환경단체 관계자들도 꼭 만나시기 바랍니다. 최경영 기자를 한번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제가 외신은 많이 들려드릴 수 있습니다. 청취자 1065님 새벽 무섭게 퍼붓는 장마비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코로나에 장마에 정말 안전에 만전을 기해야겠습니다. 오늘 남부 지역에 최대 100mm 또 많은 비가 온다고 하는데 예, 비 피해 없도록 잘 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예. 뉴스 언박싱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최강시사 출근길 날씨 정보 전해드립니다. 현재 다시 밤새 잠잠했던 호우특보가 새벽 6시 전후로 해서 발효된 상황이고요. 전북 북부에서 경북 북부에 위치한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현재 충청권과 경북, 전북 북부에 호우특보 내려져 있습니다. 어제 이미 100에서 400mm 안팎의 비가 내린 남부지방이라서 앞으로의 피해도 더 걱정입니다. 오늘은 충청권 남부지방 제주 산지 50에서 150mm 이상의 비가 내리겠고 전국적으로 비 예보가 있어서 그 밖의 지역은 20에서 60mm입니다. 다른 지역은 비가 중부지방의 경우 이렇게 가끔 내리는 정도로 이어지겠고요. 내일도 전국에 비가 오다가 밤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일부 지역은 모레 아침까지 이어지겠고 또 모레 일부 오후에는 일부 지역으로 소나기 예보도 또 들어있습니다. 주말 휴일도 오후 시점에 비 오는 곳이 많겠습니다. 한편 기온은 오늘 서울 29도 등으로 대부분 후텁지근하고 끈끈한 28도에서 29도 안팎의 기온 이어지는 곳이 많겠습니다. 지금 서울 기온은 24.9도입니다. KBS 최강시사 출근길 날씨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이 시각 교통 상황입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의 정현정 씨가 정리해드립니다. 네, 수요일 출근길입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은 현재 청주 분기점 3차로에서 장애물이 있어서 처리하고 있고요. 목천에서 안성까지는 현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더 가서는 수원에서 정체고요. 판교에서와 달래내에서 반포까지 상습 정체 구간인 만큼 속도 못 내고 있습니다. 반대 부산 쪽 상황인데요. 한남에서 반포까지와 죽전에서 수원까지 밀리고요. 입장 부근에서는 소형 화물차가 고장나 있습니다. 옥산 분기점에서도 고장난 화물차가 서
더 있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도 2건의 사고가 있었는데요. 서울 방향으로 운산터널 부근 갓길에서는 고장난 화물차가 서 있고요. 더 가서 금천 부근에서는 2차로를 막고 화물차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부근이 현재 혼잡해서 주의가 필요하고요. 반대 목포 쪽으로는 팔곡분기점에서 용담터널까지 밀리고요. 매송휴게소에서 비봉까지 천천히 갑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정현정이었습니다. 오늘 하루 이슈의 중심. 당신의 아침을 책임지는 직격 인터뷰. 여러분은 지금 KBS 1라디오 최경영의 최강 시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송영길 대표가 친문 지지자들을 비판하면서 또다시 당내 갈등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논란 커지면서 송 대표는 당이 하나로 되자는 취지였다 이렇게 해명했지만 지지층의 반발은 계속되고 있는데요. 대선 경선 초반부터 잇따라 발생하는 논란들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잘 안 쓰는 단어인데 대깨문이라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송영길 대표가. 근데 이제 당이 하나 되자는 취지였다. 전반적인 맥락은 이런 이야기였어요. 예.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취지가 하나 되는 취지였다고 하더라도 예. 이런 방식으로 당을 이끌면 안 된다. 이런 교훈을 얻어야 된다고 봐요. 예. 왜냐하면 지금 우리 민주당이 어려운 시기잖아요. 예. 이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까 하는 건데 이제 당 대표는 그 맨 앞장서 있는 지도자란 말이죠. 이 어려운 시기를 넘어갈 때 당 대표의 리더십이 발휘가 돼야 되는데 지금 몇 건의 이제 결정들, 판단들이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참 걱정인데요. 이번 그 발언도 몇 가지 문제가 있는데 예. 첫 번째로 일단 사실관계가 어긋나는 얘기예요. 예. 2007년도에 제가 이제 노무현 정부 때 청와대 근무를 해봐서 그때 상황이 너무 생생한데 2007년대 많은 분들이 민주당을 안 찍었죠. 예. 근데 그 안 찍은 이유가 친노 지지자들이 뭐 정동영을 버려서 문제가 된 게 아니고 예. 그 당시에 후보와 당이 원칙 없이 노무현 정부를 비판하거나 아니면 비판에 편승하거나 하면서 차별화 전략을 쓴다고 하면서 이 내부가 분열된 거거든요. 예, 기억납니다. 예. 몇만 명이 이거 정동영 싫어서 이명박 찍었다 이러면 모르는데 수백만 표를 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수백만 명이 정동영과 민주당을 안 찍었다면 그건 후보와 당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 당시에 후보와 당이 뭘 잘못했는지를 우리가 교훈을 삼고 극복을 해나가야지. 그때 우리 안 찍어둔 사람들은 뭐 배신했다. 우리 안 찍은 사람은 잘못 판단한 거다. 이렇게 유권자들을 매도하거나 공격하는 건 저는 옳지 않다. 사실 그리고 그 당시에 우리가 뭐 홧김에 바람 핀다 이런 얘기도 있지만 홧김에 바람 피기 쉽지 않아요. 이명박 후보를 찍은 게 아니고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기권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민주당에 돌아선 이 지지자들이 기권한 사람들이 꽤 많았어요. 예. 그러니까 이번에도 저는 우리 민주당이 잘못하면 이렇게 해서 국민의힘을 찍거나 윤석열을 찍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기권할 사람들이 많을 것 같아요. 저는 이거를 우리가 막아야 된다고 보는데 이거를 우리가 가르치거나 아니면 뭔가 이렇게 경고를 하거나 아니면 압박을 하거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유권자들은 최종 결정권자예요. 아쉬운 게 없는 사람들입니다. 예. 우리가 압박한다고 해서 우리 찍어주지 않아요. 그분들 마음을 사야 돼요. 왜 만약에 돌아선다면 우리 후보와 우리 당이 어떻게 해야 이 돌아선 마음을 돌이킬 수 있을까. 예. 그렇게 접근을 해야지. 당신들 그렇다고 국민의힘 찍으면 안 돼. 이렇게 압박한다고 해서 그 마음 돌아선 마음이 또 다시 돌려지지 않거든요. 당대표가 그렇게 접근을 하지 않는다라고 보세요? 아까 여러 가지로 판단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여러 가지가 뭡니까? 가령 이번 발언 말고. 그러니까 일단은 예.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 지난번에 면접관 문제에 대한 판단도 이것도 이제 잘못한 거죠. 우리 지지자들이 그동안에 조국 장관 문제와 관련해서 또 조국 수사나 검찰 개혁 관련해서 싸워온 게 있어요. 예. 이 싸워온 나름대로 가치가 있고 방향이 있습니다.
그 조국 장관이 예를 들어서 뭐 개인적으로나 아니면 뭐 관련해서 뭐 잘못한 게 있다 하더라도 그거 이상으로 윤석열 검찰이 직권을 남용하고 거의 이제 공권력을 폭력 수준에서 휘둘렀다는 거에 대한 이 문제의식이 있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실제로 무슨 객관적으로 얘기를 한 게 아니라 그 검찰의 그런 공권력 남용을 편들고 지원했던 사람들이 있는데 그분들 얘기를 그거를 비판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대선 후보를 면접하는데 그분들을 참여시킨다. 그건 난 받지 않는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판단이 좀 다른 건데 예. 이런 판단들이 좀 쌓이면서 전체적으로 우리 내부가 지금 계속 분열이 되고 있어요. 분열이 되고 있다고 보세요? 그렇죠. 내부가 지금 균열되고 있죠. 판단이 다르니까. 저는 이제 이 대표가 지금 어차피 우리 송영길 대표가 당의 대표 아닙니까? 예. 그러면 우리 송 대표가 이제 그전에는 이제 비주류여서 여러 가지 소리도 하고 했지만 예. 이제 당의 대표는 비주류가 아니에요. 이 비주류 마인드에서 내가 여보세요? 아니고 예. 그 지적하고 난 다음에 당을 다시 단합을 시켜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비주류라면 그냥 쓴소리하고 그냥 쓴소리 한 걸로 끝나면 상관이 없죠. 예. 그러나 당이 대표가 됐으면 어떤 얘기를 한 다음에 그 얘기의 결과로 다시 당이 단합할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그런 리더십이 좀 필요해요. 근데 저는 그런 점을 감안해서 당대표가 어떤 발언을 하실 때 또 네. 어떤 결정할 때 결과적으로 당이 최종적으로 단합할 수 있는 그런 방향에 대한 그런 구상, 그런 그림을 그리고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이번에 그 이른바 대깨문 발언은 특정 후보 그 이재명 이쪽에 서서 한 발언이다. 이렇게 보는 관측도 있던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고요. 예. 저는 이제 이 발언 자체보다도 전체적으로 지금 송영길 대표께서 그 기본소득 재원 마련 대책이 있다. 이 발언도 이제 그 후보 다른 캠프 진영에서 성명서까지 발표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의도를 떠나서 이렇게 여러 다른 후보들이 문제 제기를 많이 하는 이런 경선 관리는 안 좋다고 봅니다. 흥행도 중요하지만 흥행보다 더 중요한 거는 공정성입니다. 예. 공정한 경선 관리가 지금 송영길 당대표의 가장 중요한 임무거든요. 예. 그래서 의도는 그게 아니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지만 많은 경선 후보들이 문제가 있다, 편파적이다, 불공정하다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는 게 횟수가 잦아지면 그거는 우리 송 대표한테 큰 부담이 됩니다. 근데 이제 그 송영길 대표의 아마 의도는 이게 이른바 이제 친문 지지층으로 똘똘 뭉치는 것보다는 중도층으로 외연 확장을 해야 민주당이 살 길이 있지 않느냐 이런 의도였던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예. 지지층을 내치고 외연 확장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지지층의 자부심, 지지층의 어떤 가치, 방향, 그 결속 위에서 외연을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그게. 예. 그러니까 지지층과 함께 대화하면서 가야 돼요. 그분들 당신들 고생했다. 예. 당신들 참 고맙다. 그러나 우리가 대선에서 승리하려면 저 중도층들과 대화해야 되지 않냐. 예. 그렇게 같이 가야 됩니다. 근데 저는 지지층과 또는 핵심 뭐 이른바 친문이라든가 뭐 이런 식의 이제 우리 그 지지층을 부르는 용어들이 있는데 예. 그 대깨문이 뭡니까? 그 사람들을 대깨문이라고 이렇게 불러놓고 그 사람들하고 대화할 수 있어요? 같이 갈 수 있습니까? 그분들을 놔두고 중도층으로 가는 거는 그건 아니에요. 그거는 좋은 전략이 아니죠. 그분들과 함께 가야 돼요. 알겠습니다. 최재성 전 정무수석도 당대표가 네. 당의 최대 리스크 요인이 됐다 이렇게 비판을 했던데요. 네. 이게 지금 당 내에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많나요? 걱정들을 많이 해요. 지금 이제 송영길 대표 취임 이후에 예. 뭐 기대도 있고 또 이제 뭐 개인적으로 송영길 대표의 그 어떤 성격이라든가 아니면 뭐 어떤 노선이라든가 이런 거 관계없이 누구나 당대표가 되면 당의 구심이 되고 중심을 잡고 하는 역할들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걱정은 했지만 그래도 기대를 많이 했었어요. 근데 거기에 비해서는 여러 가지 지금 이제 뭔가 잡음이라든가 갈등 이런 소지들이 많이 불거지고 있는데 예. 저는 이제
민주당이 지금 어려운 시기고 어려움을 함께 넘어가야 되는 시기니까 당대표께서 좀 본인의 개인적인 판단이라든가 주장 같은 걸 좀 줄이고 예. 전체 당을 좀 아우르거나 통합할 수 있는 그런 메시지 또는 그런 방향으로 어떤 역할이나 그 판단들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좀 부탁을 드려요. 예.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이것도 뭐 이렇게 만약에 비주류였다면 당의 쓴소리 하듯이 시원하게 해줄 수 있는 말이긴 하죠. 그러나 당 대표가 한 거는 그냥 일반 의원들이나 비주류 의원들이 얘기한 거랑 완전히 달라요. 예. 아, 당이 이쪽으로 가는구나. 사람들이 걱정을 하게 되면 거기에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또 뭔가 문제 제기를 하게 되고 이러면서 당이 이제 분란에 휩싸이게 되는 건데. 예. 저는 그래서 일단 당대표 개인의 어떤 주장이라든가 어떤 소신이라든가 이런 게 있겠으나 예. 그런 건 좀 가능한 한 줄이고 그리고 당 전체를 하나로 아우르거나 묶어낼 수 있는 그런 메시지 그런 판단들을 중심으로 해서 당을 좀 끌고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의원님 지금 말씀하시는 게 이제 주류와 비주류가 당내에 분명히 있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잖아요. 지금 계속 그 단어를 사용하셔서. 그러면 지금 거의 1대8 또는 뭐 2대7의 구도가 돼 있는 경선 과정에서 이게 주류와 비주류 사이의 어떤 갈등입니까? 그건 아니고요. 예. 제가 이제 비주류 마인드라고 그랬지 주류 비주류가 있다고 얘기는 드리진 않았고 예. 보통 이제 비주류 마인드라는 게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당직이라든가 아니면 당 대표 지도부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예. 내가 이제 의사결정이라든가 당을 이끌어가는 입장에 있지 않으면 좀 편하게 문제 제기할 수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일종의 이제 좀 이렇게 최종적인 책임을 떠나서 편하게 문제 제기하고 하는 게 저는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근데 그거는 이제 비주류 마인드라고 하는 거는 저는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당의 지도부가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지도부는 어떤 얘기를 쓴소리를 하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쓴소리를 했으면 예. 그 이후에 그 결과 당이 하나로 다시 결속되는 책임까지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예. 우리 당이 주류 비주류가 없어진 지 오래됐어요. 예. 그 저는 뭐 친문이 주류고 비문이 비주류다 이것도 완전히 잘못된 그런 프레임이고 지금 우리 민주당이 의원들 전체로 보면 친문 아닌 의원들이 없습니다. 옛날하고 많이 달라요. 그거는 이재명 지사까지 포함되나요? 친문에는? 다 친문이죠, 다. 예. 다 문재인 대통령 개인을 지지하고 안 지지하고를 떠나서 예. 우리가 기본적으로 세력으로 누구를 비판하고 세력으로 가르고 하는 것들을 안 한 지가 꽤 오래됐어요. 그래서 저는 그 점에 대해서는 주류 비주류로 우리 내부를 가르고 하는 건 사실에 맞지 않다고 보는데 마인드 자체가 그런 이제 변방에서 쓴소리 한번 하고 많은 그런 마인드 에도 벗어나야 된다. 대표가 벗어나야 지도부는. 된다. 예. 네. 이 바지 논란 관련해서 있지 않습니까? 바지를 내려야 할까요? 여배우 스캔들 의혹과 관련해서 그런 발언을 했잖아요. 이재명 지사가.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여러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경선 후보들로부터. 이 상황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제 이 경선이 우리 민주당 경선이 치열한 경선을 걱정할 그런 처지가 아니에요. 예. 밋밋한 경선, 하나만한 경선, 이게 이제 걱정스러운 거 아닙니까, 지금? 그래서 저는 뭐 치열하다, 이거는 문제가 안 된다고 봐요. 그래서 뭐 이제 후보들 간에 서로 간에 공격을 하거나 뭐 서로 간에 공방이 있거나 이건 큰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 예전에 보면 그 이명박 박근혜 경선이나 옛날 문재인 이재명 경선도 훨씬 더 이거보다 치열했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이거 자체는 문제가 안 되고 오히려 더 이제 그 조금 더 치열하게 좀 그 보는 사람들이 좀 뭔가 이게 긴장되게 하는 거는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어떤 내용으로 하느냐가 중요하죠.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이제 내용이 예를 들면 이재명 지사의 기본소득을 가지고 우리가 뭐 밤새도록 토론하는 분위기로 간다. 난 이런 건 바람직하다고 봐요. 당연합니다. 그게 이제 찬반을 떠나서 이게 되게 중요한 문제고 이재명 지사도 이걸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그냥 넘어갔다가 만약에 이재명 지사가 후보가 돼서 본선에서 공격받을 땐 낭패거든요. 그래서 저는 충분히 이제 백신 효과라는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다고 보고. 그런데 예를 들면 이제 그게 뭐 사생활이나 개인적인 비리 관련된 의혹도 좀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본선에서 문제가 될 거는 다 경선에서 걸러져야 돼요. 근데 문제는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상처 내기로 문제 제기를 하는 거는 그건 바람직하지 않죠. 저는 그런 점에서 예를 들면 이제 이 스캔들 문제도 무슨 새로운 근거 또는 문제가 될 만한 근거가 있는 상태면 한번 따져볼 만한데 예. 그게 아닌데 그냥 이런 얘기가 떠도는데라고 하면서 뭔가 상처를 내는 수준으로 해서 문제가 제기되면 예. 이런 건 바람직하지 않죠. 그러면 정세균 전 총리의 발언은 근거가 있었던 겁니까? 없었던 겁니까? 그거는 이제 뭐 제가 또 이제 후보들이 이렇게 여러분들이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예. 그거는 이제 보는 사람들이 판단할 문제라고 봐요. 예.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 여러 가지 개인 비리 문제가 딱 새로운 이제 뭐 사실관계라든가 아니면 뭐 논리적인 어떤 정합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갖춰지지 않고 문제 제기하면요 문제 제기한 사람이 오히려 부담이 돼요. 예. 저는 그런 점들을 후보들이 잘 판단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예, 여기까지 해야 이제 되겠습니다. 그런 점이 좀 이제 저는 아쉬웠다고 보고. 예. 뭐 제가 보기에는 뭐 특별한 근거는 없었어요. 새롭게 뭐 제가 특별한 근거는 없었다. 예. 있었던 건 아니고. 오늘 말씀 감사하고요. 예. 내릴까요라고 시간이 다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성동일입니다. 요즘 청년들이 사는 법 들어보시겠어요? 작가학원에 등록했죠. 제 꿈이 작가거든요. 저는 취미를 갖게 됐어요. 저는 배낭여행. 경험엔 여행만 한 게 없으니까. 이게 다 기본이 되니까 가능한 일 아니겠어요? 그쵸? 요즘 청년들이 이래요. 기본이 달라지니까 사는 게 달라지잖아. 청년을 청년답게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만 24세 경기도 청년이라면 누구나 100만 원을 경기지역 화폐로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바바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2021) KBS 연중기획 기억을 기록하다. 서울 서초동에 있는 삼풍백화점 건물 절반가량이 무너져 내려 앉아서 수백 명의 사상자가. 그게 3시간이었어요. 3시간. 저렇게 되고 지금 다 죽었어요. 대피를 시켰었어야 되는 건데. 5층 건물이 이렇게 무너져 내리면서 평상시 지면보다도 더 밑으로 들어갔어요. 희생자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현장이라는 게 그 주변에서 신음소리들이 많이 나왔고요. 피가 이렇게 튄 흔적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막 그 쓰레기하고 먼지가 이렇게 그 건물 그 주변을 뒤덮고 있었고 29일 동안 현장에 있으면서 제 기억으로는 27일까지 해서 작업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바로 철수하지를 못했습니다. 그 철수하지 못한 이유가 실종되신 분들, 그 가족분들이 구조대원들이 다 철수를 하게 되면 실종되어 있는 내 가족들은 어디서 찾느냐. 삼풍백화점 참사 현장에서 29일간 구조 활동을 펼친 경광숙 구조대장은 기억합니다. 26년이 흐른 지금 대한민국은 얼마나 안전해졌을까요? 가스가 터지는 소리, 빵 소리 있잖아요. 밖으로 뛰어나와 보니까는 분진이 엄청나게 심하게. 광주 동구 재개발구역에서 철거 작업이 진행 중이던 5층짜리 건물이 한순간 주저앉았습니다. 2014년 세월호 참사에 이어 지난 광주 건물 붕괴 사고까지 반복되는 참사로 인한 악몽은 도대체 언제 끝이 날지. 경광숙 소방관의 아픈 기억은 무너진 건물 더미에서 철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신과 대한민국의 기억, KBS가 기록합니다. KBS 58분 날씨. 호우경보가 발효된 지역이 있습니다. 현재 7시 40분을 기해서 진안군 무주군 지역에 호우주의보가 경보로 강화됐습니다. 이렇게 전북 북부나 경북 북부에 위치한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충청권과 경북, 전북 북부에는 호우특보가 발효 중이고요. 밤새 잠잠했던 것이 다시 새벽녘에 대여섯 시대를 시작으로 해서 점차 남부와 충청에 호우특보가 확대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시간당 20mm 내외의 강한 비가 내리고 있고요. 어제까지 100에서 최고 400mm 안팎의 비가 내린 남부지방, 앞으로도 충청
수도권과 남부지방, 제주 산지는 50에서 최고 150mm 이상의 많은 양의 비가 내일까지 더 내리겠습니다. 오늘은 또 그 밖의 지역도 20에서 60mm의 비 예보가 들어있습니다. 서울 지역도 차츰 오후에 비가 시작될 것으로 보이고요. 내일은 전국적으로 비가 온 뒤 밤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일부 지역은 모레 아침까지 이어지고 모레는 또 오후 시점에 일부 내륙에 소나기 예보도 있고요. 주말 휴일도 역시 비를 피해가진 못하고 오후에 대부분 지역으로 비가 오겠습니다. 비가 오면서 기온이 많이 떨어지지는 않고요. 일부 강하게 비 내리는 남부지방만 기온이 26도 안팎인데 대부분 서울 29도 등으로 오늘도 역시 후텁지근하고 습도가 높아 끈끈하겠습니다. 지금 서울 기온은 26도입니다. 최영우였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오늘 하루 이슈의 중심 최경영의 최강 시사. 정치 권하는 남자 권성동의 정치 권법. 네, 정치 권하는 남자 권성동의 정치 권법. 여의도 정치의 뜨거운 현안들 관록의 사선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과 야당의 눈으로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예, 그 사진도 그렇고 예. 우성동 좌진석. 예. 윤석열 총장 가운데 두고 이렇게 사진이 많이 나왔어요. 그 완전히 핵심 측근이신 걸로 이렇게 언론에서는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네. 뭐 참모는 아니고. 예, 그렇죠, 그렇죠. 예, 예. 참모는 아니겠죠. 예. 근데 어떠세요?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소통은 꽤 하신 거잖아요. 예, 예. 예, 그 국민의힘 입당식이나 뭐 이런 거 가지고 계속 이야기는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뭐 본인이 그 출마 선언문에서 예. 그 기자회견 과정에서 국민의힘과 같이 국민의힘이 가치를 공유하고 있다. 이런 이제 얘기를 했잖아요. 예. 근데 이제 본인 입장은 제가 개인적으로 들어보면 이런 거예요. 예. 지금 당장 당에 이제 정치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그리고 총장직 그만두고 소위 말하는 뭐 집권 내지 자명을 하다가 예. 정치 선언을 했는데 예. 자기가 좀 더 자유스러운 입장에서 민심을 좀 듣고 싶다. 그리고 좀 또 당에 들어오면은 당이라는 틀 안에 갇히는 것보다 좀 자유스러운 심정에서 이렇게 가고 또 밖에 보면은 민주당은 싫어하고 하지만 또 반문이지만은 또 비국힘이 있다. 국힘도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 예. 이런 분들과 좀 더 만나서 대화를 하고 의원을 좀 확대를 하고 싶다. 예. 그런 차원에서 뭐 이제 대전 방문도 하고 카이스트도 어제 이제 방문을 했잖아요. 예. 그리고 뭐 또 우리 연평해전이라든가 또 우리 그 천안함 희생자들 또 피해자들과 이렇게 만나고 전사자들 추모하고 이런 이제 길을 이제 걷고 있는 거예요. 아마 예. 이제 뭐 광주도 갈 거고 부산도 갈 거고 대구도 갈 겁니다. 예. 그래서 아마 의원을 확대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이제 적절한 시기에 입당을 하리라 저는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지율 추이하고도 좀 관련이 있을 것 같고 혹시 어떤 지역하고도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이제 국민의힘에 입당을 하게 되면 국민의힘이 약한 지역에서는 아무래도 지지율이 좀 떨어지는 것 아닌가. 그러면 최대한 밖에 있다가 나중에 뭐 11월이나 뭐 이렇게 그 야권 대통합 같은 그런 모양새가 될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런 거를 생각하고 있는 걸까요? 글쎄 뭐 정확하게 저도 그 윤석열 총장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는 예. 정확하게 모릅니다만은
저는 뭐 그렇게 나중에 후보 단일화, 야권 후보 단일화 과정을 통해서 들어오는 것보다는 예. 우리 당의 지금 지지율이 굉장히 좀 높아지고 있잖아요. 이준석 컨벤션 그렇죠. 효과로. 예. 국민의힘. 그래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아지고 있고 그래서 플랫폼으로서 빨리 들어오는 것이 더 안정적이다. 또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저는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경선 버스가 출발하기 전에 저는 들어오리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관련해서 이제 처가 리스크는 밖에 있는 게 낫습니까? 국민의힘 안에 있는 게 아무래도 낫지 않나요? 그럼 뭐 똑같죠. 똑같아요. 예, 팩트가 뭐냐에 따라서 달려 있으니까. 팩트가 중요한 거지. 그렇죠. 예. 그냥 단순 의혹이면 어디 있으나 똑같고. 그러니까 뭐 그 처가 리스크 같은 경우에는 이미 출마 선언을 하기 전부터 또 윤석열 총장이 총장 재직 시에 이미 기소가 된 사건이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자들이 진술이 때에 따라서 옛날에는 뭐 범행에 관여 안 했다 했다가 이번에도 범행에 관여했다고 이렇게 진술하는 바람에 이제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는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도 이거는 뭐 윤석열 총장이 자기 권력을 이용한 것이 아니고 검사직을 남용한 것이 아니다라고 저는 봤기 때문에 그 이후에 여론조사에서도 강고한 그런 지지세를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건들이 징역 3년 받은 그 사건 말고 부정수급 이 사건 말고 여러 가지 사건들이 좀 있단 말이죠. 모해이중 의혹 사건에 관해서도 모해이중 이제 교사죠. 어떻게 보면 대검에서 재기수사 명령을 내렸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도 있고 그다음에 그 윤대진 검사장 형 윤우진 용산 세무서장 뇌물수수 사건 무마 의혹에서 변호사 소개를 한 게 아니냐. 뭐 이거 변호사법 위반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거 이미 뭐 여러 차례 문제 제기가 됐던 사건이고요. 총장 임명 청문회 과정에서부터 우리 당 의원들이 문제 제기를 했었고 그 당시에 민주당 의원들이 적극 방어를 했거든요. 아무 문제 안 된다. 그 후에 윤석열 총장이 조국 수사를 하기 시작하자 다시 민주당 의원들이 이번에는 거꾸로 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마는 아무것도 뭐 드러난 게 없거든요. 도이치모터스 사건 이미 공소시효가 다 완료가 된 사건이에요. 근데 검찰에서는 왜 계속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검찰이 제대로 된 검찰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번 특히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친정부 검찰을 이번에 인사를 통해서 구축을 한 거예요. 그래서 모해 이중 사건 같은 경우에는 친문 검사장인 이성윤 검사장이 있을 때 무혐의 처리했던 사건입니다. 이걸 다시 윤석열 총장이 대권 후보 1위로 뜨니까 대검에서 박범계 장관이 장악한 대검에서 이번에 재기수사 명령을 내린 겁니다. 그리고 도이치모터 사건 같은 경우는 벌써 10년이 지난 사건이에요. 아무것도 드러난 게 없어요. 근데 이제 반대쪽에서 이제 여당 쪽이겠죠. 그쪽에서는 그때 1년 전에 그렇게 기소도 안 하고 그랬던 거는 결국 이제 검찰총장으로 있었기 때문에. 절대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윤석열 총장이 수사 지휘를 한 바도 없고 보고를 한 바도 없고 이런 사건이 뭐 전부 이성윤 검사장이 주의했던 서울중앙지검에서 일어났던 일이에요. 그래서 뭐 물론 지금의 검찰이 정상적인 검찰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검찰이 칼자를 주고 있기 때문에 윤석열 총장을 흠집내기 위해서 별짓을 다 할 수도 있을 거예요. 나중에 무죄가 나든 말든 기소할 수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게 무도한 정권이기 때문에 나는 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고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이런 사건들이 과거에 다 수사를 해서 무혐의 종결된 사건이고 그 무혐의 종결할 때의 수사 책임자가 이성윤이에요. 그런데 이제 와서 이것을 문제 삼고 기소한다고 한들 국민들이 이것이 정치적 수사고 정치적 기소가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볼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 경선과 관련해서는 원래 그 국민의힘은 8월 말이었잖아요. 8월 말이죠. 그러면 이제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근데 참 언제 들어오십니까? 글쎄요. 그분이 뭐 언제 들어올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모르지만 뭐 그분도 아마 대권 도전의 뜻이 있고 우리 당을 선택한다 그런다면은 8월 말 이전에 저는 입당하리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원희룡 지사, 권영세 의원, 윤석열 전 총장 뭐 이렇게 하태경 의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오늘 만나기로 했고 이렇게 쭉 광폭행보를 보이고 있는데 안 만나는 사람 지금 만나겠다는
안 만난 사람이 홍준표, 유승민 이렇게는 지금 안 만났어요? 이게 의미하는 바가 좀 있습니까? 지금 뭐 아무래도 본인이 이제 지방 행보도 해야 되고 민심 청취도 해야 되고 예. 또 그 와중에 또 사람도 만나야 되고 가다 보니까 시간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도 뭐 그런 분들을 만나려면 식사라도 함께 해야 되니까 예. 그 시간을 하루에 뭐 두 번밖에 못 만나잖아요, 사람들을. 예. 그래서 아마 윤석열 총장 생각도 자기가 당내외 인사들을 두루 만나서 정치 선배들 두루 만나서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듣고 싶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자기가 이제 정치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예. 그분들이 노하우를 좀 전수받고 싶어하다. 전수받고 싶다는 얘기를 지금 저한테도 했어요. 그리고 당내외 인사를 막나하고 필요한 분은 언제든지 만나겠다. 예. 그런 의사를 표출했기 때문에 예. 아마 먼저 연락되는 분들은 먼저 만날 것이고 또 좀 예. 서로 시간이 안 맞는 분은 나중에 만날 것이고 해서 대부분 다 만나리라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윤석열 전 총장이 당내에서 소수 후보들 홍준표나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2등을 다투고 있잖아요. 그래서 소수 후보들 규합하는 과정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런 건 아니고 예. 뭐 이제 과거 인연이 있었던 분들 좀 먼저 만나는 것 같고요. 아무래도 뭐 원희룡 지사 같은 경우에는 또 검찰 선후배 아니겠습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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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희룡 지사가 1년 후배예요, 검사로서는. 예, 그렇군요. 예. 그래서 그런 또 개인적인 연이 닿는 사람들을 좀 먼저 만날 것이고 또 그렇지 않은 분들은 좀 천천히 만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윤석열 홍준표 의원은 한참 또 선배이기도 대선배죠. 예. 윤석열 총장의 예. 스탠스는 그런 소위 말하는 이런 어떤 그런 뭐 공작 정치라고 하기는 뭐하지만은 그런 선거에 있어서 어떤 술수 같은 건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냥 자기 길을 내가 내 장점만을 국민들에게 호소해서 내 갈 길을 가겠다는 그런 스타일이지 예. 누구와 만나서 이합 집산을 하고 누구와 연대를 하고 예. 이런 거랑 거리가 먼 친구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정치를 할 때는 조금은 필요하잖아요. 사실은 의원님 잘 아시지만. 근데 그게 이제 뭐 지지율이 아직 낮은 후보라든가 예. 한 3, 4등 되는 후보 또 2등 예. 되는 후보 입장에서는 그걸 취할 수 있지만은 예. 월등한 차이가 나는 1등 후보 입장에서는 소위 말해서 그런 꼼수를 쓸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면 윤석열 전 총장하고 지금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예. 이분들은 지금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만난다는 건지 안 만난다는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예. 윤석열 전 총장 캠프에서는 이게 만나는 것처럼 이야기는 했잖아요. 아마 만날 겁니다. 예. 왜냐면은 김종인 위원장이 우리 당의 비대위원장을 맡아서 당이 다시 도약할 수 있게끔 다시 기틀을 잡을 수 있게끔 자리를 잡아주신 분이거든요. 예. 또 그분의 저는 정치 노하우는 배울 점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윤 총장 입장에서도 본인을 위해서도 저는 만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만나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어떻게 보면 이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킹메이커로서의 역할을 굉장히 많이 해왔기 때문에 그 킹메이커의 뭐 추인, 승인, 같이 간다 뭐 이런 의미일까요? 뭐 그런 거보다는 뭐 정치 신인으로서 정치 대선배께 찾아뵙고 인사를 드리고 그분의 경험 또 그분의 세상을 보는 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청하는 자리를 갖게 되겠죠. 그 몇 달 전에 계속 있어 왔던 제3지대로는 이제는 완전히 없는 그 가능성이 없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3지대로는 택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전 총장의 3지대로는 없다. 왜 우리 당의 지지도가 계속 높아지고 있고 또 이준석 당대표가 공정한 대선 관리를 위해서 굉장히 애를 쓰고 있기 때문에 또 국민들의 다수의 의견도 우리 당의 우리 당의 60%가 윤석열 지지자거든요. 그러면은 굳이 제 3지대를 택해서 어려운 길을 갈 필요가 있겠느냐. 그리고 제 3지대로서 성공한 예도 전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1야당의 외피를 입는 것이 윤석열 총장의 대권 가도에 저는 더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아마 그 캠프에서도 그렇게 생각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당원 투표 지금 일반인 여론조사 50% 해서 경선 룰은 이렇게 돼 있는데 윤 전 총장이나 최재형 감사원장 같은 경우에 전 감사원장 같은 경우에 좀 불리한 게 아니냐.
그래서 경선 룰을 바꾸자는 논의가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공식적인 논의가 없는 것으로 없어요? 저는 예. 듣고 있고요. 예. 그쪽에서도 예. 뭐 그런 요구를 할지 안 할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굳이 대권에 나오는 사람이 당당하게 나온다는 거지. 뭐 그 경선 룰을 갖고 시비를 걸고 그걸 갖고 뭐 이래 바꿔달라 저래 바꿔달라 자기한테 유리한 식으로 이렇게 규정을 바꿔달라고 요구하는 것 자체가 예. 저는 윤석열스럽지 못하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도 지금 현재 아까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뭐 60% 당원의 60%가 지지를 하고 있다면 윤석열 전 총장 입장에서는 뭐 바꿔달라고 할 이유는 없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런 룰을 갖고 시비를 거는 순간 지지도가 빠져버려요. 제 생각은. 오히려. 그래서 큰 길을 가는 사람은 대도무뭉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뭐든 정정 당당하게 가고 자신감 있게 가는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 윤석열 전 총장이 지금 그 탈원전 이야기를 계속 연이틀 하고 있는데 이거는 어떤 생각에서 나온 것일까요? 뭐 아무래도 이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원전 생태계가 파괴되고 또 젊은 그런 원자력을 전공하는 공학도들이 일자리라든가 이제 진로가 불투명해졌잖아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도 이제 원전이 안정성이 입증이 되고 있고 또 탄소 중립을 위해서는 원전 필요성이 지금 대두되고 있는 그런 시점인데 이 탈원전 정책이 본인은 뭐 수사를 해서 알고 있겠지만 합법적 근거 없이 이제 무리하게 진행이 되었고 그 과정에서 감사원도 핍박을 받았고 이거를 또 감사원 고발을 수사하는 검찰도 이제 핍박을 받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소주성, 소득주도 성장, 부동산 정책과 함께 대표적으로 실패한 사례가 문재인 사례가 이 원전 정책이에요. 탈원전 정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와를 비판함과 동시에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과는 다른 길을 가겠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그런 신호로 첫 발걸음으로 이걸 선택하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그 주장도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원전과 관련해서는 그렇습니다. 이 정도로 이야기를 하고요. 그 가짜 수산업자 이 사기꾼 있지 않습니까? 박영수 특검에게 뭐 특검의 부인에게 뭐 포르쉐 렌트를 해줬다랄지 아니면 과메기 뭐 대게를 선물을 해줬다랄지 그다음에 뭐 그 이동훈 전 대변인 뭐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이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 사람의 사건은? 뭐 단순한 사기꾼에게 농락당한 것이 아닌가. 근데 이제 사기꾼이 이 특검이랄지 이동훈 뭐 조선일보 기자랄지 TV조선 앵커랄지 이렇게 쉽게 만나고 뭘 부탁을 하고 중고차를 주고 뭐 이럴 수가 있나요? 그 소위 말해서 이 사기꾼들의 특징이 고급 사기꾼의 특징이 뭐냐 하면은 내 주변에 유력자들이 있다. 내 백그라운드에 유명 정치인이 있고 유명 권력자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사기치는데 제일 요건이거든요. 그래야 뭐 큰 거액을 이제 편취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이 친구가 아주 머리를 썼다고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뭐 정치인이 누가 만나자 그러면 만남을 거부하기는 참 어려워요. 저도 그래요. 누가 좀 보자 그러면은 다 동등한 한 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럼 만나보지 뭐. 만나서 대화를 나눠보면 좀 이상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자기 판단하에서 이제 더 이상 연락 안 하고 끊고 그리고 또 대체로 그런 사람들을 만나보면 뭘 좀 도와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이 친구는 뭐 도와달라고는 안 했던 것 같아 내가 보기에. 이번에 가짜 수산업자는 사람은 그냥 만나서 좋은 대화 나누고 좋은 음식 먹고 또 좋은 선물하고 뭐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사람을 사귀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그 포르쉐를 받았다는 부분은 저도 좀 그건 부적절했던 것이 아니냐. 뭐 나중에 렌트비를 줬다고 그러지만은 그거는 좀 이상하기도 하고 좀 부적절해 보이기도 하고요. 관련해서 김재원 최고는 이제 청와대 이야기를 같이
이야기하면서 청와대는 굉장히 좀 불쾌하고 있습니다. 그냥 뭐 근거가 있지 좀 연루서를 제기해라 뭐 이런. 아니 그런데 반응인데요. 이제 예. 그 사면을 받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번 사건 말고 그전 사건으로. 예. 그전 사건으로 사면을 받았다 그러는데 그 사면을 받았던 범죄가 사기 범행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명박 정부 때 청와대 법무비서관으로서 사면 업무를 주도하지 않았습니까? 야, 예. 근데 사기 횡령 같은 재산 범죄의 경우에 그 피해 금액을 변제하지 않으면은 사면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그 당시까지 관행이었습니다. 예. 절대 법무부에서 사면 주무부처인 법무부에서 예. 절대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안 해줘요. 예. 그래서 추징금 있는 사람들은 추징금을 다 내야지 사면을 해줬습니다. 그다음에 사기, 횡령 등 재산범죄 같은 경우에는 피해 금액을 상환을 해서 피해 회복이 돼야 사면이 대상이 됐거든요. 예. 그런데 뭐 언론을 통해서 보면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그 사기 피해 금액을 변제도 안 했는데 사면이 됐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2017년 청와대 사면은 제가 기억하기에는 거의 일률적인 기준에 의해서 사면을 한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렇겠죠. 예. 예. 특별사면은 특별사면이지만은 160만 명인가 그렇던데. 예. 특별사면이지만은 소위 말해서 뭐 유력한 정치인, 유력한 경제인, 유력한 뭐 행정가 이런 사회 저명인사에 대한 사면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어떻게 일률적인 기준에 의해서 사면을 하는데 이런 친구가 들어갔는지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 지금까지 사면 관행과는 완전히 다른 경우이기 때문에 청와대와 법무부에서 이 부분은 분명히 왜 그렇게 포함이 됐는지에 대해서 밝혀야 된다고 봅니다. 유승민 하태경 의원이 그 여가부 폐지를 공론화했잖아요. 예. 그게 사실은 좀 이준석 대표가 그 전부터 계속 했던 이야기의 연장선상 같기도 하고 이게 어떻게 보십니까? 정치적으로는 여가부 폐지를 공약 비슷하게 유승민 후보는 말하고 있는데 여성가족부 폐지는 예. 이명박 정부 때 이명박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 당 입장에서는 여성가족부가 사실은 인원도 적고 예. 권한도 거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업무 자체가 예. 뭐 보건복지부라든가 교육부라든가 과학기술부라든가 이렇게 업무가 거의 중복되는 경향이 있어요. 예. 그래서 독립된 여성가족부가 과연 필요할 것이냐라는 논의가 있어서 이명박 정부 때 폐지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공약을 내걸고 당선된 후에 폐지하려고 정부조직부 개정안까지 냈습니다마는 당시 민주당이 반대를 해가지고 결국은 성사가 안 됐거든요. 그래서 뭐 민주당 의원들도 그렇고 우리 당 의원 중에 상당수는 여성가족부 무용론에 대해서 공감하는 편입니다. 이게 그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요? 사실은 여성표를 생각을 해보면 꼭 그 바람직하다 뭐 이렇게 보이지는 않는데. 아니 근데 이제 예. 자꾸만 이제 여성단체에서는 마치 여성가족부를 폐지되면 여성에 대한 뭐 차별 정책을 예. 지속하려는 것이 아니냐. 예. 여성에 대한 우대 정책을 소위 어퍼머티브 액션이라고 그러죠. 예. 한시적인 우대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까? 예. 남성에 비해서 많이 불리하니까. 그러니까 상징적으로 사실은 예. 논점이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논리를 펴면서 계속 공격을 해왔거든. 그 당시도 그렇게 해왔어요. 예. 그런데 사실 여성가족부가 인원이 뭐 100몇십 명밖에 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정책이 여성들을 위해서 그렇게 뭐 여성 복지, 여성 지위 향상을 위해서 목소리를 또 내는 기관도 아니에요. 정부 내에서 있으나마나한 기관이거든요. 그래서 이 여성가족부의 역할 무용론이 돼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그런 부분 때문에 알겠습니다. 여성들의 표가 달아날 것이다. 이렇게 저는 보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감사하고요. 정치 권하는 남자 권성동의 정치권법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공정, 공익, 그리고 균형. 한 발짝 더 들어간다. 세상에 이익이 되는 방송. 최경영의 최강시사. 최강시사. 김한의 눈. 네, 김한의 눈 시작합니다. 예,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또. 네. 편의점 가보니까 진짜 1+2+1,
뭐 많아요. 뭐가? 네, 이거 1+1은 약과고요. 예. 맥주 같은 경우에 대표적으로 10,000원에 4캔을 주는 행사였는데 예. 그게 한 10년 정도 된 것 같은데 맥주 시장에 판도를 바꿨다는 얘기를 그렇죠. 할 정도로 성공한 마케팅인데 예. 요새 편의점에 가보면 1+4 상품까지 등장을 했습니다. 하나 사면 4개 줘요? 그렇습니다. 각종 제휴를 더하면 예. 할인율이 최대 80%까지 되는 건데요. 예. 이쯤 되면 과연 정가란 있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의 지금 이제 마케팅, 할인 마케팅 대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래도 남나? 왜 이렇습니까? 일단 표면적으로는 편의점들이 최대 성수기가 여름 휴가철입니다. 예. 그러니까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이제 대형 행사 이런 프로모션을 통해서 매출 증대를 깨야겠다. 이게 이제 편의점들의 전통적인 전략이에요. 매년 반복되어 온. 예. 근데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더해졌는데 뭐냐면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편의점 수요가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규모 할인전을 통해서 대형마트에서 장 볼 때 우리가 경험하는 것들 있잖아요. 좀 많이 사고 예. 뭐 일주일치 먹을 걸 사준다 이런 정도 개념으로 대형마트를 가는데 편의점도 그걸 할 수 있다. 1+4, 뭐 2+2 이렇게 주면 원래 2개 사야 되는 걸 4개 사야 되면 4개 사면 그렇죠. 대형마트를 안 가도 되는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장보기 채널로 완전히 자리를 매김하겠다. 이런 전략이 좀 깔려 있는 상황. 매출도 늘고 그런데 이제 가짓수는 아무래도 대형마트보다는 적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많이 갈까 그런 생각은 드는데 매출은 커졌습니까? 매출이 엄청난데요. 지금 예. 유통업계에서는 굉장히 지금 놀라고 있는데 예. 편의점 3사 매출이 백화점 빅3 매출을 처음으로 추월했습니다. 아이고. 예.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3사가 전체 유통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3.4%가 된 거예요. 이 중에 이제 편의점 3사 매출이 31%인데 예. 롯데, 현대, 신세계를 백화점 3사라고 부르는데 예. 이 백화점 3사의 유통업계 매출 비중이 28.4%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추월을 한 거예요. 예. 근데 백화점과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백화점에서 예. 물건 하나 팔아도 200만 원, 300만 원짜리가 있고 그렇죠. 뭐 수천만 원짜리도 있는데 예. 편의점에서 뭐 1,000원, 2,000원, 5,000원, 10,000원짜리 팔아갖고 예. 이 매출을 넘어섰다라는 건 쇼핑을 흔히 가장 중요한 게 경험치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예. 쇼핑의 경험치에서 이미 편의점이 이 백화점들을 코로나19 시대를 맞아서 역전해버렸다 이런 얘기가 들고요. 예. 저희 집에 초등학생이 있는데 예. 초등학생들한테는 특히 압도적입니다. 편의점 가는 게? 네, 왜냐하면 지금 학교 앞에 분식점 이런 것들을 편의점이 모두 대체해버리는 상태거든요. 그렇겠습니다. 네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아이들은 마트를 가는 건 별로 안 좋아하는데 편의점을 가고 싶어요. 왜냐하면 편의점에 가야 편의점에서만 파는 물건을 자기가 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편의점이 다른 이제 말하자면 물건들로 매대가 구성되는데 예. 그런 거에서 이제 그 청소년층의 쇼핑 경험치를 완전히 바꾸고 있고 그게 실제 숫자로도 백화점 매출을 추월하는 것으로 지금 드러나고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그 장사 잘 되는데 왜 그러면 파격적으로 할인합니까? 근데 굉장히 또 한 발 더 들여다보면 복잡한 문제들이 있는데요. 예. 그러니까 일단 장사가 잘 되고 매출이 늘어났다는 건 점포도 많아졌다는 거겠죠, 당연히. 예. 그리고 코로나19 이후에 이제 편의점 간에 과당 경쟁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게 사실인데 최근에 가장 치열한 마케팅이 어디서 벌어지고 있는지를 보면 시장의 트렌드를 좀 알 수 있는데 이게 바로 편의점에서 파는 맥주입니다. 맥주. 네, 그러니까 예. 뭐 곰표 맥주 이런 수제 맥주들 들어보셨죠? 다른 상품 붙여서. 예. 그게 이제 편의점에서 시작해서 히트를 친 그 마케팅인데. 그렇게 되는군요. 네. 예. 그게 이제 편의점들이 새로운 상품을 통해서 소비자를 잡는 이런 마케팅의 지금 가장 트렌드한 현장이에요. 근데 이 부분에서 놓고 보면 세븐일레븐이 1+2 행사를 연다.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 예전에는 2+1이 대세였는데 지금 이제 1+2를 연다. 뭐 이렇게 되니까 후발주자인 이마트가 1+4로 맞대응을 하는 이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 업체 간에 그리고 또 품목 간의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게 지금 편의점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1인 가구가 급증하다 보니까 편의점 수요는 계속 늘어날 거는 같은데 이게 가맹점주들도 부담은 또 될 것도 같고요. 그 부분을 좀 염두에서 볼 필요가 있는데요. 예. 모든 마케팅에는 비용이 발생합니다. 그렇죠. 이 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이냐의 문제가 있는데 예. 아직까지는 편의점 이제 점주보다는 상품을 납품하는 제조업체 몫이 좀 마케팅 비용에서 큰 상황으로 분석이 됩니다. 근데 결국엔 이게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 점주의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예. 그래서 이 부분에서 과연 앞으로는 팔고
점주가 뒤로는 미치는 이런 상황이 되지 않도록 좀 지켜볼 필요가 있고 업태에 대한 관리도 좀 필요해 보이는 이런 상태입니다. 7, 8월 휴가철에 집중적으로 마케팅 많이 하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뭐 7, 8월 휴가철 이후에 이제 소비 심리도 향상이 되고 유통업계가 본격적으로 뭔가 매출 경쟁을 해보려고 하는데 지난 1년 사이에 가장 성장한 유통 플랫폼이 편의점이라고 한다면 유통사들 입장에서도 편의점에 쏟아 부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이제 어쨌든 그 편의점을 중심으로 한 이 마케팅 대전에서 우리가 뭐 몇 년 전부터 편의점 점주의 문제들 많이 얘기해왔는데 사실 자기 인건비밖에 못 가져간다. 그렇죠.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해왔는데 이 노동 환경 조건이 사업 조건이 더 악화되는 거는 방향으로 전개되진 않을지 뭐 이런 부분들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김한의 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2부는 여기까지고요. 일부 지역국에서는 3부부터는 해당 지역 방송 보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주위에서 이제 친구들이 홍사원의 경제쇼를 한번 들어봐라. 그래서 이제 용기가 생겨가지고 계좌도 개설하고 조금 이렇게 재미로 다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 출연진들을 어디서 이렇게 섭외를 하셨는지. 이런 경제방송 중에서는 제일 믿을 수 있는 방송이 아닌가. 경제방송은 뭐니 해도 홍사원 기자님이 최고신 것 같아요. 오후 4시 5분 홍사원의 경제쇼. 다른 정보만 전해드립니다. 집에 다 왔는데 주차장인데 라디오를 끌 수가 없어요. 너무 재밌어. 지친 퇴근길 여러분의 반려 라디오. 매일 오후 5시 5분 KBS 1라디오 주진우 라이브. 2시간 훅 지나갑니다.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KBS 최경영의 최강 시사. 세상의 모든 뉴스를 탐구합니다. 김준일의 뉴스 탐구 생활. 네, 화제가 되는 이슈를 깊이 있게 파헤쳐보는 뉴스 탐구 생활. 세상 모든 것이 궁금한 남자 김준일 뉴스톱 대표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역사 논쟁이네요. 예. 옛날로 또 거슬러 올라갔네요. 언제까지 우리 이래야 돼? 정말. 그러게 말이에요. 예. 최근에 어쨌든 이재명 경기지사, 윤석열 그 전 검찰총장 두 분이 뭐 유력 1, 2위 뭐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는 두 분이 역사 논쟁을 펼치고 여기에 이제 진보 보수 언론들이 다 가세를 하면서 도대체 이게 누구 말이 맞는 것이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왜 이런 발언은 또 나왔는지 뭐 이런 것까지 다각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팩트부터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그때 팩트는 뭐였습니까? 그 점령군 관련해서. 그러니까 이게 6월 21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그때 이제 광복회에서 이제 그 무슨 정확한 경기도 교육청이 주관하는 친일 잔재 청산 프로젝트 활동에 참여한 경기도 양주 백석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그 김원웅 광복회장이 영상 메시지를 보내요. 13분 영상 메시지. 근데 여기에 내용이 이제 소련은 해방군이고 미군은 점령군이었다라는 게 논란이 되고 있다. 이렇게 중앙일보가 보도를 합니다. 이걸 김원웅 광복회장의 이야기를. 그런 다음에 7월 1일에 이제 이재명 지사가 본인의 고향인 그 경북 안동에 가가지고 뭐 여기저기 이제 발언을 해서 거기서 뭐 이제 이육사 시인 고태에 갔어요. 이육사 이제 기념관이었나? 뭐 생가였나요? 거기 이제 그 후손분을 만난 다음에 미군정하고 친일파하고 같이 합작을 해서 뭐 이렇게 그래서 친일 청산이 안 됐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하니까 이에 대해서 이제 윤석열 총장 전 총장과 보수 언론에서 이제 비판을 하면서 이 뭐 어떤 역사 인식 논란이 이제 뭐 불거진 거죠. 그래서 뭐 이게 이제 정치적인 맥락이 있고 역사적인 맥락이 있는데 일단 먼저 역사적인 맥락부터 좀 먼저 좀 뭐 팩트 체크 성격으로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소련은 점령군이고 아니 소련은 해방군이고 미군은 해방군이냐 이게 맞느냐 틀리느냐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이거는 김원웅 광복회장의 이야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그 이재명 지사는 소련은 해방군이다라는 말을 한 적이 없어요. 이 사람은 그 이야기를 한 적은 없고. 예. 그러니까 미군정이 뭐 이를테면 친일파들과 같이 뭐 이렇게 해서 친일파 청산을 못하겠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이지. 그렇죠. 예. 예. 근데 어쨌든 뭐 김원웅 회장 발언까지 좀 같이 얘기를 해보자면은 당시에 이제 죄송합니다. 그 포고문이 있어요. 역사적으로 나와 있어요. 포고문이 소련군 포고문도 나와 있고 그리고 미군 포고문도 나와 있습니다. 먼저 미군 같은 경우에는 명확하게 점령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게 이거를 이제 영어로 메가도 포고문. 메가도 포고문 오큐파이 뭐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이제 오큐파이를 뭐로 볼 것이냐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오큐파이라고 발음을 하시는군요. 저는 아큐파이라고 발음을 하는데. RNG, 오렌지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신식으로 배우셨군요. 예, 대충 그렇게 합니다. 예. 하여간 점령이라는 말이 한 4군데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뭐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주둔군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다. 뭐 어저께 그런 발언도 했어요. 근데 그거는 그건 좀 무리하다. 경광부회다. 이거는 점령이라고 봐야 되고 뭔가 문맥을 보면은 점령이에요. 그러니까. 그럼요. 그리고 굉장히 고압적입니다. 이 포고문 자체가. 이렇게 얘기해요. 미국 태평양 방면 육군 총사령관으로서 이에 다음과 같이 포고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뭐 해야 된다. 그리고 뭐 3.8도 이남의 조선 영토를 점령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명령문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이제 소련군이 이제 그 포고문을 보면은 맨 마지막 문장이 해방된 조선인민 만세로 끝납니다. 그래서 불공군대는 조선인민이 자유롭게 창조적 노력에 착수할 만한 모든 조건을 지어주었다. 만들어주었다. 그러면서 조선인민의 운명은 행복은 당신들의 수중에 달려있다. 당신들은 자유와 독립을 찾았다. 이제는 모든 것이 죄다 당신들에게 달렸다. 그래가지고 좀 더 권유형이거나 좀 더 이렇게 좀 더 따뜻하네. 따뜻해요. 그래서 이거에 있어서는 일단은 시작은 그렇게 됐다라는 거는 부인할 수는 없는데 실제 그러면은 내용이 다 한쪽은 지켜졌느냐 점령군이고 한쪽은 해방군이었냐라고 봤을 때 그거에 대해서는 대부분 결과는 우리가 다 아니까 대부분의 이제 사람들이 동의를 안 하는 거죠. 그 부분에 있어서 둘 다 점령군이었다. 사실상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둘 다 점령군이었다는 거는 맞는 말인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친일과 관련해서 사실은 이게 좌파와 우파 그 민주당이 좌파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좌우지간 이 상황이 나뉘어진 거는 결국은 광복군 출신의 장준하와 만주군 출신의 박정희의 대립으로부터 시작돼서 지금 그게 그 맥락이 지금 사실은 말을 안 하고 있는데 그게 빠져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친일 관련해서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미군 점령군 관련해서 계속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역사적 지금 맥락 속에 지금 역사적 사실 점령군 그거는 백선엽 편찬에도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백선엽 대장 편찬에도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거는 무조건 역사적 사실이 맞고 그렇지만 이거를 격렬하게 반응하는 윤석열 전 총장이랄지 뭐 이런 것에는 사실은 광복군과 만주군 이 논쟁이 좀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이제 안에. 역사적 맥락은 이렇고 뭐 좀 더 이제 정치적 맥락을 말씀을 드리면은 이게 왜 이재명 지사가 그러면 안동에 가가지고 264 그 기념관 거기를 굳이 찾아간 거를 일단은 264 기념관이 거기 있는 거를 아시는 분이 안동에 있는 걸 아시는 분이 거의 없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정치적 행위였다라는 건데 그게 왜 그러냐면은 윤봉길 기념관에서 윤석열 총장이 출마 선언을 하면서 거기에서 또 그 얘기를 합니다. 죽창가나 부르고 있고 한일 관계를 이렇게 어떤 파국으로 몰아갔다 이런 취지의 발언들을 하면서 그게 또 기사화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이 부분에 있어서 전선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거는 말씀하셨듯이 보수 세력이 전체적으로 친일의 뿌리를 두고 있다. 그거는 박정희 때부터 해가지고 그 많은 뭐 이를테면은 보수 언론들이 옛날에 친일의 행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결부시켜가지고 좀 더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보는 게 이제 중론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부분이 있어서 이제
뭐 점령군 해방군을 인정하더라도 보수 진영에서는 이게 이제 언제적 인식이고 왜 이렇게 소위 말해서 갈라치기를 하려는 거냐 이제 반발을 하는 그런 맥락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때 당시를 보면은 이게 이제 진짜 우리가 그 광복을 맞아서 광복을 하기 전에 미군이 들어오기 전에 정말 독립하자 이거는 그 임시정부를 할지 뭐 여러 가지 그 뭐랄까요 운동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광복군도 김구 선생도 사람들을 보냈고 거기에서 이제 비행기가 왔다가 일본이 돌아가라고 해가지고 돌아가고 8월 18일인가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런 관련된 것들이 계속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다 어떻게 보면 그 세력은 대한민국의 그 내각에 제대로 이제 사실은 좀 못 들어갔죠. 이승만 대통령 정도만 초대 대통령이 된 것이고. 그러니까 일제가 이제 패망을 한 이후에 사실은 한 3달 정도 시차가 있었죠. 독일과 일본의 패망 사이에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중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이제 아시아 지역을 해방시켜야 되는데 미국은 이제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소련의 힘을 빌려가지고 일본군을 해체해야 되겠다. 일본군을 이제 물러나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그게 이제 뭐 얄타 회담이라든지 이런 데서 논의가 됐고 그러면서 소련군이 그러니까 진격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이제 이거를 다 주면 안 되니까 미군도 이제 급하게 들어오면서 그렇게 된 거고. 그래서 당시에 이제 여운형 선생이 조선인민공화국을 수립을 합니다. 정확하게 조선건국준비위원회 인민공화국 수립을 했는데 미군정이 이거 부인하거든요. 그렇죠. 이건 아니다. 그런데 그럼 소련이 그러면은 소련군이 인정을 했느냐. 그러니까 여기도 점령군이라는 게 이걸 부인을 하는 게 일단 김일성 조선공산당의 김일성이 굉장히 부정적이었어요. 이거에 조선인민공화국에 여운형이 세웠던. 네, 그러니까 사실 김일성하고 굉장히 가까웠던 소련군도 이거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부정적으로 보면서 아무한테도 이제 인정을 받지 못하고 결국은 이제 분단까지 가게 된 거죠. 그래서 둘 다 점령군이 맞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여운형 세력도 그렇고 사실은 이제 김구 세력이라고 하기는 그 우리 헌법에 이제 정통성이 있으니까 임시정부에. 근데 그 임시정부의 정통성을 가진 임시정부의 내각들이 그대로 들어왔다면 그리고 만약에 역사의 가정은 없습니다마는 뭐 8월 15일에 우리가 광복이 안 되고 그 전에 들어와서 한 8월 초쯤부터 모든 작업이 다 완료된 다음에 그때 미군이 들어와서 메가더와 손을 잡았다면 그리고 메가더가 우리가 지금 헌법의 정통 세력으로 인정하고 있는 임시정부를 그 한국의 정통 세력으로 인정을 했다면 정통 정부로 인정을 했다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논란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때 사실은 이제 단일 정부가 수립이 안 된 게 외부적인 요인도 있지만 내부적으로 서로 이념 투쟁을 하고 극심하게 갈등하고 백색 테러, 적색 테러를 했잖아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이번 논쟁도 굉장히 좀 부정적으로 보는 게 이 상황에서 물론 뭐 친일 청산 해야죠. 저는 그거에 대해서인데 그렇게 시끄럽게 떠드는 사람치고 친일 청산 제대로 하는 거 잘 못 봤습니다. 보통 정치적으로 이용을 하거나 이념적으로 이용을 하려는 거지 그냥 조용히 하면 됩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렇게 이념 논쟁이 불거지면은 국가가 분열이 되고 여론이 분열되면서 그러니까 이렇게 안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재명 지사 측의 그러니까 어떤 생각인지는 알겠으나 대선 1위 주자로서 이 타이밍에 적절하지 않았다라고 보고 그거를 이렇게 공격하는 윤석열 총장이나 보수 언론도 상당히 이거는 정치적으로 지금 왜곡해서 지금 접근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과거의 논쟁이잖아요. 그리고 과거의 논쟁거리로 지금 계속 논쟁을 해 나가는 이게 국민들한테 어떻게 비춰질지도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사실 국민분들은 이거에 별로 큰 관심은 없을 거예요. 무슨 상관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냥 국민들한테는 좋은 나라 만들어 주기를 모든 양 진영을 좀 바라고 이런 거는 역사학자들한테 맡기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필요하면은 친일 청산하고 뭐 하면 됩니다. 그건 뭐 굳이 이렇게 논쟁으로 만드는지. 우리 당장 이제 처한 운명은 처한 결정들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우리가 어떻게든 이제 경제적 이익도 얻으면서 더 많은 독립도 쟁취해 나가는 사실은 전시작전권도 없지 않습니까? 한국이. 그러면 그러니까요. 차근차근히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나가겠다.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수십 년 동안 지금 이야기를 하니까 굉장히 필요하다
하더라고요. 너무 피곤하죠. 예. 지금도 사실은 친중이냐 친미냐 가지고 싸우고 있는데. 그렇죠. 그럴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요. 그 실리를 추구하면 됩니다. 예. 싸우다가 분단됐거든요. 이거. 예. 그러니까 좀 예. 실리를 추구하는 정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중국으로부터 경제적 이익 얻고, 예, 그 다음에 미국으로부터 정치적 이익 얻고, 그러면서 우리는 최대한 독립국으로서 존엄함을 지키면서 국민들이 행복하게 잘 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예. 출마하실 생각이 있습니까? 제 마음에 꼭 드는데요. 아니, 그러면서 이제 조금씩 그때마다 예. 눈치 봐야지 어떡하겠어요. 예, 우리 같은 그래야 강소국이 되는 것이고요. 맞습니다. 예,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좀 민생 문제에 조금 더 집중해 주시라. 이런 김준일 대표의 이야기였던 것 같습니다. 청취자 구자건님은 지금 듣기 여감이 안 좋다고 그 당시의 단어를 바꾸자는 거는 말이 좀 안 되죠. 청취자 9028님, 역사도 물론 중요하지만 지금 다들 먹고 살기 바빠 죽겠는데 정치인들은 못 보고 있나요? 청취자 동키호테님, 영국식 발음 오큐파이. 예,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김준일 뉴스톱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KBS 1라디오 최근의 최강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은 8시 44분입니다. 네, 출근길 오늘은 다소 혼잡합니다. 먼저 칠곡휴게소 부근 1, 2차로에서는 승용차 사고가 나서 처리하고 있고요. 뒤쪽으로 밀리고 있습니다. 청주 분기점 3차로에서도 장애물이 있어서 현재 처리하고 있고요. 수원 부근에서와 달래내에서 반포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반대 부산 쪽 상황인데요. 남사 부근 1차로에서 승용차 사고가 나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여파로 오산 나들목에서부터 밀리고요. 남이 분기점 2, 3차로에서는 장애물이 있습니다. 현재 처리가 안 된 상태라서 부근이시라면 미리 1차로로 차로 변경하셔야겠고요. 옥산 분기점에서는 고장난 화물차가 서 있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방향으로 서해대교에서 당진 분기점까지는 작업을 하고 있고요. 반대 서울 쪽으로는 일직 분기점에서 금천까지 정체입니다. 영동고속도로 상황은 강릉으로 가는 길이 막힙니다. 용인에서 양지터널까지 제속도 못 내고 있고요. 중부 내륙고속도로 지선은 대구 방향으로 옥포 분기점에서 승용차 단독 사고를 처리하고 있으니까요. 안전한 출근길 되시기 바랍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정현정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KBS 1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몸에 새기는 문신, 이걸 타투라고 하는데요. 그림이나 글자 등 몸에 새기기도 하고 눈썹 문신 같은 반영구 화장까지 업계에 따르면 국내 타투 인구가 1,300만 명 정도다. 이렇게 추산이 된다고 합니다. 현행법 잣대를 대면, 그런데 대부분이 불법 시술. 타투 시장이 성장한 만큼 타투를 의료 행위로 규정하는 게 현실과 괴리가 크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문신 시술 합법화와 관련해서 타투 유니언 지회장 김도윤 타투이스트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도윤 타투이스트는 제가 한번 만나 뵌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죠?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예. 브래드 피트 같은 유명 할리우드 배우들이 찾을 정도로 실력을 인정받으시는 분입니다. 이분이. 예. 예. 그런데 본인이 그렇게 썼잖아요. 타투 작업을 마치고 인천공항에 도착하는 순간 범법자가 된다. 네. 예. 이게 지금 상황이 모든 타투는 의료인이 하지 않으면 불법입니까?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예. 한국이 92년도 판례 때문에 그렇게 된 건데요. 타투를 의료행위라고 이야기한 판례 때문인데요. 예. 지금 말씀하셨던 질문에서 의료인이 하지 않으면 불법입니까라고 물으셨는데 대한민국에서는 의료인이 시술을 하더라도 예. 전 세계 어디도 타투 장비가 의료 장비로 생산되지 않기 때문에 대한민국 안에서는 의사든 저희 같은 비의료인이든 합법적으로 타투를 할 수는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근데 이게 지금 어떤 기술 수준이나 이런 거는 국내 타투이스트들이 어느 정도인가요? 이게 과장이 아니라 저희 한국 타투 작업자들이 가지는 수준은 세계 최고고요. 예. 최고 수준 평가와 몸값을 가지고 있고요. 예를 들면은 전 세계에서 타투의 상징이라고 불릴 수 있는
가장 비싸고 유명한 타투 스튜디오는 뉴욕에 있어요. 예. 맨하탄에 있는 그 뉴욕의 스튜디오에서 죄송합니다. 예. 코로나 전에 2021년도에 계약돼 있었던 40명의 아티스트 중에 14명이 한국인이고요. 예. 저희가 이름을 알고 있는 세계 유명 도시를 찾아가서 타투 스튜디오에 들어가 보시면은 메인 단판 작업자들은 전부 다 김씨 씨, 박 씨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정도군요. 예. 네, 해외 웹진 같은 경우도 타이틀을 세계 타투의 트렌드는 서울에서 시작된다라는 타이틀을 쓸 정도로 예. 네, 한국 타투 시장은 세계 중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나라들, 미국이나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이 타투 관련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까?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문명국들은 한국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타투에 대한 법 제도를 가지고 있고요. 예. 가장 중요한 대전제는 소비자의 안전이에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씩은 위생교육을 받고 감염관리 교육을 받고 심폐소생술 교육도 받고 있고요. 예. 그 교육을 이수한 이후에는 나라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는데 한국처럼 사전 라이센스를 남발하고 이런 것들이 소비자의 안전을 지키지 못한다는 전제 때문에 예술성이나 작업성이 보증이 안 되는 사전 라이센스 제도가 아니라 예. 소비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 작업을 한 작업자와 스튜디오의 사후 책임을 강하게 묻는 제도로 타투 산업에서 소비자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국 같은 경우는 그러면 아까 인구가 한 1,300명 정도로 추산된다고 했는데 어떻게 그러면 영업을 하고 있는 건가요? 판례에 따르면 불법인데. 이게 암암리에 한다, 또 불법으로 한다 하기에도 민망할 만큼 이미 20만 명의 종사자가 있고요. 공공연히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보니까. 네, 저희가 그냥 흔히 타투 하면은 홍대를 많이 떠올리시는데, 예. 조금 과장해서 이야기하자면 홍대 메인 거리에서 건물 하나당 타투 스튜디오 하나씩은 있다라고 할 정도로, 네, 굉장히 많이 성행하고 있고요. 예. 예. 단속을 당하면은 전과를 얻기도 하고 벌금을 물기도 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징역을 가는 경우도 있고요. 단속을 당하면 지금 단속 당하면 그냥 의료법 위반이 되는 겁니까? 자동으로? 네, 의료법 위반으로 그렇게 기소가 되는 경우도 있고요. 예. 영리를 목적으로 했다라는 전제가 붙으면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이라고 해서 예. 그쪽으로 기소가 되면 최소 징역 2년부터 시작을 하는데 예. 지난 4월에만 저희 타투 유니언 조합원 중에 2분이 징역형을 선고받으셨고요, 실제로. 예, 이 과정에서. 예, 말씀하세요. 예. 다들 미국인들이거든요. 결국 그림 그리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예. 주변 머리가 없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이 과정에서 이 압박감을 못 이기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친구들도 1년에 한둘씩은 꼭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었고요. 그러면 김도윤 지금 타투이스트도 재판을 받는 중인 거잖아요. 그죠? 네네. 그 1심 선고는 언제 나옵니까? 원래는 예. 오늘 오전이 제 1심 선고일이었었는데요. 예. 지금 공판이 재개되면서 이틀 전에 공판 재개가 결정되면서 23일로 공판이 다시 한번 열리게 됐어요. 그런데 이 재판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타투 유니언을 만들 때부터 일본이 한국과 더불어서 마지막까지 이 판례가 동일한 이 판례가 남아있는 국가였었는데 예. 일본은 재판을 통해서 이 판례를 대법원 판결을 통해서 이 판례를 없애는 데 성공을 했어요, 작년에. 그래서 저희도 타투 유니언 만들면서 우리도 동일한 방식으로 입법도 할 수 있지만 재판을 통해서도 이걸 한번 달성해보자라고 생각을 하고 준비하고 대비하고 있다가요. 예. 무슨 운이 좋은 건지 타이밍이 너무 정확하게 제가 이 활동을 하면서 신고를 당하게 됐어요. 예. 의료법 위반으로. 예. 네, 의료법 위반 신고를 당하게 됐는데 제가 했던 작업이나 과정의 결과에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라 예. 제가 작업을 해드렸던 유명한 연예인의 영상이 남아 있어서 그걸 제 3자가 신고를 한 경우예요. 네, 근데 당사자인 그 연예인분은 아직도 이 타투가 너무나 사랑스럽고 만족해하시기 때문에 예. 이번 재판에 친필로 탄원서까지 써주실 정도로 네, 그렇게 돼서 제 비책은 없는 상황에서 오로지 92년도에 타투가 의료라고 말한 이 판례가 법리적으로 옳은지를 따질 수 있는 좋은 사례라고 생각을 해서 총력전으로 저희 대법원 최종 판결을 받기 위해서 재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타투이스트들은 우리가 철저히 소독하고 잘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거 한번 따져보자, 법적으로 따져보자 이런 지금 입장이시네요. 그런 거죠?
예, 근데 그게 모든 타투이스트가 지금 잘 되고 있기 때문에 따져보자라는 건 아니고요. 예. 그냥 단순히 이 타투가 의료라고 판단을 내렸던 것이 어떤 학술적인 논거를 통해서 내린 결론이 아니라 잘 아시겠지만 92년도라고 하면 거의 전 국민이 타투라는 거, 문신이라는 거는 조폭의 문화고 좋지 않은 문화에 대한 공감대가 있었잖아요. 잘 몰랐죠.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이 타투라는 거를 아무도 할 수 없게 하기 위해서 타투가 가장 먼 영역. 의사 선생님들이 타투할 일이 없으니까 예. 전 세계가 이런 판례를 많이 만들었었어요. 예전에는. 예. 그래서 타투가 가장 먼 곳으로 보내기 위해서 타투가 의료라는 판례를 만든 건데 예. 그게 한국이 너무 오랫동안 가시다 보니까 지금은 타투가 진짜 의료인가 생각하는 의사 선생님도 종종 계시고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으세요. 그렇지만 협회 차원에서는 지금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협회 차원에서는 바늘을 이용해서 피부에 상처를 내는 타투 행위가 의료인의 고유 업무에 해당하고 시술 과정에서 세균 바이러스 감염 등 부작용 발생 위험이 높다. 이게 이제 입장이잖아요. 네. 근데 타투는 말씀하신 것처럼 예. 의료인의 고유 업무가 아니라 타투는 그림을 그리는 행위고요. 미술가의 고유 업무에 해당하고요. 예. 이게 설득해야 된다는 게 사실 굉장히 서글픈 상황이죠. 그리고 의사의 고유 업무는 치료와 생명을 살리는 고귀한 업무죠. 타투가 의료인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실제로 감염의 위험이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들이 말씀이 틀린 게 아니고요. 예.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지금처럼 개개인의 양심에 맡기고 불법이라고 하지만 공공연하게 실행되게 하는 게 아니라 예. 법제도 안에서 이 감염 교육을 받지 않고 지키지 않았을 때는 다시는 작업을 할 수 없게끔 만드는 그런 규제와 법률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저희는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법이 없으니까 우리를 규제해달라. 법을 만들어서 그런 말씀이네요. 네, 그러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위생 규정도 만들고 예. 유니온 만들면서 녹색병원 임상혁 원장님께서 직접 TF에 포함이 돼주셔서 1년 동안 감염관리 지침을 타투이스트를 위한 감염관리 지침을 만들어주셨고 예. 더 재밌는 거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실현 가능한 멸균 타투 절차를 개발을 해주셨어요. 네, 지금 유니온 조합원들에게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예. 이런 규정들이 전 세계에서 가장 타이트한 규정이고요. 예. 저희로서는 스스로가 저희를 올가매는 규정을 저희가 만들고 들어가고 있는데 그거를 법이 따라와 주지 못하는 게 좀 아쉬운 상황입니다. 지금 유호정 의원이 최근에 타투법 발의를 했었잖아요. 네. 이거는 그러니까 어떻게 국회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 겁니까, 그러면? 이전에 국회에서 지금 문신사법이라는 이름으로 타투 관련 법안이 발의가 됐던 게 총 8차례인가 있었던 걸로 전 기억을 해요. 예. 거의 매 회기마다 올라갔었는데 이번에는 그래도 세 개의 정당이 전부 다 관련된 같은 지향점을 가진 타투 관련 법안을 발의해 주셨고요. 국회에 지금 준비되고 있는 법안이 추가로 더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예. 그래서 사실 기대를 많이 하고는 있는데 지금까지 발의가 되면서 통과가 될 수 없었던 이유는 예. 이거를 처리해 주셔야 되는 보건복지가 아직까지 관심이 없으셨거나 너무 바쁘셨거나 예. 혹은 저희의 짐작으로는 의료단체에 손을 들어줘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걸로 예. 항상 회기를 마감하셨어요. 그래서 타투가 이게 법제화가 되면 오히려 소비자가 보호될 수 있고 이 타투를 하는 타투이스트들도 보호를 받을 수 있고 그렇겠습니다. 보니까.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어떻게 보면은 이게 행운인지 뭔지는 모르지만 이게 사회적으로 좀 더 문제 제기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법적으로 판단을 내려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신 거군요. 예.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타투 유니온 지회장인 김도윤 타투이스트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7월 7일 수요일 KBS 1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KBS 최경영 기자였습니다. 내일 아침 7시 20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